네, 오늘부터는 정치여담 여담을 국민의 선택으로 코너를 바꿔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제21대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본투표까지 2주일이 남은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는데요. 자,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오늘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 어떻게 실시되는지부터 개요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118개국에서 200 몇 곳 정도의 투표소입니다. 나라마다 많은 데는 뭐 한 9곳도 됩니다만은 대체로 한두 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해서 가죠. 근데 이 재외국민 투표율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 25만 8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인 23만 표를 넘어서는 숫자죠. 네. 근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이게 71%가 넘었거든요. 네. 투표율이. 근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75%가 넘었습니다. 투표율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투표를 하고 대선일 40일 전에 미리 신청해서 직접 자기가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가서 투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강한 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계엄, 탄핵 이런 일 다음에 벌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2017년에 한 75%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미묘한 게 두 분 계십니다만은 재외국민 투표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이게 대충 6대 4 정도로 민주당 쪽 후보에게 많은 표가 나왔던 게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네, 저 민주당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유권자층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특히나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그때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너의 나라는 샤먼이 지배를 하냐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 실제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사실 좀 둔감한 측면이 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TV에서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계엄 그러면서 이제 그 군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또 탄핵이 됐을 때도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실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또 해외 여행을 하는 중에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2017년도처럼 이번에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재외국민들 표를 잡기 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재외국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신 분이 전 민주당 의원인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기억으로 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주리라는 곳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투표장이 이제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가야 됩니다. 먼데요. 네네. 그래서 많은 그 제외 우리 동포들 국민들이 투표를 할 텐데 좀 전에 최선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기별로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던 동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친중 행태라든지 특히 사후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든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반드시 높다고 해서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투표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외국민들하고 영상대담한 뒤에 오늘은 수도권 북부 공략에 나섰더군요. 역시 수도권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수도권에서 승부를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패했던 것이고요.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실제 승부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수도권에서는 심판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서 실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뭐 준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윤석열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 5년은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험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통한 민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행정이 그 시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다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우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수도권과의 접촉면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네, 자 서울과 경기 인구를 합하면 2천만 명이니까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수도권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대선 후보가 결국 이제 지방에서 뭐 U자형으로 내지는 뭐 또 경부, 호남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가 나는 것이죠. 뭐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치적 중요성, 뭐 상징성 면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다른 게 서울과 서울 지역과 또 경기 지역, 인천 지역의 또 성향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이 전통적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는 좀 약하죠. 특히 총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경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지금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지역에 돌아가면 갈수록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어떤 모습, 파파남이라든지 까도난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파도 어떤 미담만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특히 경기 지역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기지사를 8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이천 하이닉스 단지라든지 평택, 삼성 고덕 반도체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했고, 특히 또 수원 뭐 광교 신도시 같은 대규모 어떤 주택 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지금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라든지 GTX도 했는데, 뭐 어제 오늘 또 새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또 김연아 선수 시절에 수리고에도 또 나름대로 또 많은 또 지원과 역할을 했는 어떤 그런 등이 나와서 어떤 대선 후보 못지않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우파 보수 어떤 진영에서 나온 후보 중에서는 경기도와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지금 신나하시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련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흘째 광주를 찾았더라고요. 자 수도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광주를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분이 이제 기호 1, 2번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신 이준석 후보 쪽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에 계속 집중을 하는데 호남 민심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호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도 했었지 않습니까? 호남은 이 텃밭이 아니라 죽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호남 민심에 있어서 지난번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가졌던 그런 어떤 돌파구 이런 게 혹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아마 이런 학식 먹기라고 해서 그렇죠. 청년층하고 계속 접촉면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전남대에 가서 학식 먹기 행사를 하고 시장을 만나고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적 보수.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과연 저게 효과가 있었을지 없을지 괜히 아주 중요한 일정 이틀만 너무 과하게 투자한 건지 아닌지 네. 이건 뭐 결국 결과를 봐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자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범보수 단일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지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후보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토론에도 좀 더 주력을 하고 또 우리 쪽은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요즘에 탄핵과 또 계엄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실현하겠다. 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특단의 방법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가 오늘 해명에 나섰습니다. 드롭이나 이런 것도 특단 방법에 포함되는지?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뭐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특단의 대비하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보다는요. 유권자들께서 특단의 방법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대 정도로 국한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그 다음에 정치 공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저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세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40% 후반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붙들고 계속 뭐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분들은 이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분들이 제발 좀 전략적인 사고 또는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저 홍석준 의원님. 예. 이 이준석 후보 얘기만 들어서는 저 특단의 방법이 뭔지가 잘 모르겠는데 홍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는 이제 40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젊은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속은 굉장히 노회한 정신이죠. 그래서 특단의 어떤 방법인 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의미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즘 부쩍 단일화 이야기를 이준석 후보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에 편말에 필승의 유일한 카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걸 강조합니다. 물론 지금은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 본인조차도 과연 그럴까? 저는 속마음은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는 주변에 있던 권유라든 이런 압박도 많이 받겠지만 결국은 본인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네.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 정치적 훌륭한 미래의 어떤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창피를 당할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온다면은 본인도 생각을 저는 달리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단일화 여부는 본인이 저는 지지율 여하에 달려 있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분명히 한 중요한 어떤 카드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영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지난번 20대 대선 때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윤석열 후보하고 상당히 계속 날을 세우다가 투표 엿새 앞에 단일화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안철수 후보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러면 일종의 권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네. 이러한 가능성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준석 후보가 진단하는 것처럼 현재 이재명 후보가 뭐 40% 후반대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50% 넘는 조사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누구랑 단일화해도 이재명을 꺾는 건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그렇다라면 비전이 있는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안 해라고 하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의 관심 밖의 대상이 되면 나중에 설령 김문수가 정말 만에 하나 드롭한다 할지라도 본인으로 그 표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거부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김문수와 단일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탄핵 찬성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윤석열과의 단절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기가 애매한 그래서 지난 20대 때 본인에게는 비단주머니, 꾀주머니 3개가 있다라는 거 했지만 실제 별 내용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특단의 대책 결국은 유권자들이 내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접고 당신은 미래와 희망이 없으니 본인을 키워줘야 지금 설령 대선에서 진다 할지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